자,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 이걸 5개 섹션으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경제는 왜 성장해야 되나?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수천 년 동안 성장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쌀 10가마 생산하면 아들도 10가마, 손자도 10가마, 증손자도 10가마. 성장이라는 개념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성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커브를 볼 것 같으면 항상 예외 없이 내리막입니다. 임기 초에는 높았는데 임기 말에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 정부, 역대 대통령님들의 지지율을 쭉 이어서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30여 년간 대세 하락을 지속해왔다. 매 대통령, 매 정부 임기마다 평균 1%씩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어떤 정부 하에서도 1%씩 대세 하락을 지속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후반부의 지지율 평균은 조금 높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었습니다. 돈이 풀려 있으면 사람들은 체감하는 경기가 좋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 낮게 시작했는데 지금 그 돈을 회수하고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체감 경기가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지율이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낮아지고 있는가 높아지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지난 30여 년간 6개 정부를 거치면서 매 대통령 임기마다 지지율이 하향하고 있다 하는 점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게 세계 인구와 세계 1인당 소득의 평을 그린 그래프고 경제학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래프인데 수천 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 1인당 소득도 늘어나고 그래서 세계 인구가 10배 늘고 소득이 10배 늘면 전체 총생산액은 100배가 는 거죠. 저 혁명적인 순간이 언제냐? 저 순간이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산업혁명, 정말로 대단한 변화입니다. 산업혁명만큼 더 큰 축복은 없다. 왜? 유아 사망률이 50%에서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어요.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었어요. 영양 상태가 좋아서 사람의 키가 10cm, 15cm 이상 컸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산업혁명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 부자가 잘 살게 되는 게 뭐 대단한 축복이야. 부익부 빈익빈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에 절대 빈곤율, 헐벗고 굶주린 사람의 비율이 90%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비율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엄청난 부자도 많이 생겼고 엄청난 자본가도 많이 생겼지만은 실제로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서민 대중이었다. 절대 빈곤율로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농업사회는 경제 성장이 감속하고 정체되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내일, 또 100년 전과 같은 100년 후, 1000년 전과 같은 1000년 후. 그런데 어느 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가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1차 산업혁명, 1, 2차 산업혁명을 뭉뚱그려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역사가들이 Great Divergence, 대분기. 대분기가 뭐냐? 이 세상에 사는 인류가 2가지 종류의 인류로 갈라졌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부자와 가난뱅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이 대분기, 이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3,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2차 대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차 대분기 때 우리가 산업화에 빨리 뛰어들지 못해가지고 일본의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 2차 대분기에 앞서가던 나라는 또다시 지배자로 등극하고 2차 대분기에 뛰어들지 못한 나라는 또다시 고통을 겪는 후진국과 불행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명사적인 거시적인 큰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 문명사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농업사회는 경제성장이 감속합니다. 감속하니까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점점 줄어들죠. 보상이 줄어들니까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죠. 그래서 농업사회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게으릅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유인이 없으니까. 근데 산업사회 사람은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점점 커집니다.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해서 더블한 사람은 1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한 사람은 1000만 원 벌고 1억 가지고 투자한 사람은 1억 벌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있는 사람일수록 더 벌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식산업사회가 오면 천문학적인 변화가 옵니다. 상상도 못할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빨리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가 꼭 성장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3포 세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왔겠냐? 이게 왜 그러냐?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노인 민국률이 OECD 국가 평균의 4배, 세계에서 제일 못 삽니다. 대한민국 노인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국민소득 100불짜리 나라를 10,000불짜리 나라를 만든 저 노인이 지금 쪽방으로 다 빌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왜 저 노인들 도와주지 못하죠? 의욕이 없어서?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도와줄 돈이 없어서 정부가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 부끄럽지만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행복한 나라, 이게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대에서 0.6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불행한 3포 세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노인빈곤,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자살공화국, 자살하는 이유의 98%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의 소멸, 애 낳지 않는 이유,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근데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 산업사회는 성장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사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 경제가 꼭 성장해야 돼. 이대로 오손도손 잘 살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의 딸, 그분들의 아들, 그분들의 자손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젊은이 민지한테 물어보세요. 내년에 봉급 올라야 돼? 안 올라야 돼? 올라야 됩니다. 안 올라도 된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얼마 올려야 돼? 20만 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도 월급이 동결되면 매우 불행합니다. 동결되면 행복이 유지돼야 되는 게 아니라 불행해요. 조금 오르면 10만 원 오르면 불행합니다. 기대한 만큼 20만 원 올라야 현상 유지가 됩니다. 경제가 발전해야 행복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진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가 기대보다 많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많이 발전해야 행복한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산업사회의 진리입니다. 농업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 고전을 읽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이다. 그래서 제가 첫 결론은 뭐냐면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정권이 성공합니다. 안 그러면 정권이 실패합니다.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률이 대세 하락했던 거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이게 바로 결론이 국민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산업사회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지 않고 국가 발전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하면 질문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대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국가 발전에도 기본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위배하면 어떻게 되냐?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냐?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킬 때가 있었어요. 국민소득 1000불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막에서 삽질하면서 이건 국민소득 1000불 때의 성공 사례입니다.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고 30,000불에 육박하면 열심히 하는 걸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서 들어보시면 야, 모방의 시대는 끝났어. 창조의 시대로 가요. 창조의 시대로 가려면 상상력을 키워야 돼. 인간의 상상력은 무지무지하잖아. 그래서 그 상상력 보면 뭐 옛날 고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구유마, 제갈공명이 만들었다는 나무로 만든 말에다가 소에다가 짐을 실어 놓으니까 막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옮긴 거예요.
저거 새빨간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기차입니다. 석탄 실어 나르려고 영국에서 기차 만든 게 모구 유마예요. 그 다음에 축지법, 땅을 쫙 줄여가지고 접어서 한 걸음에 1000보, 10,000보, 1,000,000보를 간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여러분 집에서 자동차에다 발을 올려놓으면 직장에 와서 내려놓잖아요. 엄청난 거리로 왔어요. 김포공항에서 트랩에다가 발을 올려놓으면 뉴욕공항에 가서 내리잖아요. 이게 바로 축지법입니다. 별게 축지법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손오공이 머리털 하나 뽑아가지고 훅 불면 다른 손오공이 된다. 그거 줄기세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줄기세포. 그 다음에 분신술. 아니 한 사람은 자기 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 사람은 국회에 와서 회의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고 또 한 사람은 공연 보고 또 한 사람은 독서하고 야 이게 말이 되냐. 그걸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무한한 인간의 상상력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꿨냐 이런 얘기 들으면 솔깃하시죠? 그럴 것 같죠? 근데 이거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발전한 적도 없고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다 될 것처럼 해놓고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야? 모구유마 축지법 이거 전부 어디서 나왔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발명하고 줄기세포 메타버스 다 하는 거 어디서 났냐?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거 성공시킨 사람은 기차를 만든 사람들은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은 모구유마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영원히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발전을 착각하면 안 된다. 국가 발전을 어떤 술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중국의 지략이 수호지와 삼국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호지와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가 훨씬 더 체계화된 게 중국에 있는 무경칠서, 무경십서, 강태공의 육도 삼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자병법, 오자병법, 삼화병법 쭉 나가서 무경십서까지 가면 마지막 36개까지 인류 문명의 모든 계책이 거기 담겨 있죠. 그런데 그 계책을 다 가진 중국인들이 왜 항상 훈족의 기마부대한테, 몽고족의 기마부대한테, 만주족의 기마부대한테 집 밟혀가지고 국토를 완전히 다 유린당하고 수없이 많은 인구가 도살당하다시피 했는가? 그거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힘이 있어야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의 기병의 정수가 뭐냐? 청나라의 8기군입니다. 청팔기. 그래서 유럽 역사가들은 청나라 시대를 팍스 만주리안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예요. 17세기 영국, 프랑스 사람들 전부 와가지고 이 청나라 대청제국에 와보고 대청제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선언했어요. 그 전에 마르코 폴로가 와가지고 천상의 도시가 있다라고 한 데가 바로 이 동북아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청나라의 기마군단이 영국의 화승총 맞고 아편전쟁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발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앉아가지고 잔머리 굴려서 하는 것은 체력을 단련하는 기마부대한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이 기마부대는 과학기술과 국가발전의 체계를 갖춘 시스템을 갖춘 국가발전한테 이긴 적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을 만들고 강대국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신 분이면 뭘 공부해야 되냐? 국가발전 원리를 공부해야 된다. 국가발전 원리.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국가발전 원리다. 예를 들어서 축구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축구했으면 저만큼 발전했겠어요? 프리미어 리그에 갔기 때문에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축구가 발전하려면 아주 좋은 프리미어 리그, 분데스리가 같은 리그가 있고 그 밑에 또 2부 리그가 있고 3부 리그, 유소년 리그, 청소년 리그 그래서 리그가 쭉 시스템을 갖추면서 축구가 체계적으로 발전해야지 소림 축구가 공 갖다 놓고 어린 때부터 계속 공만 찬다. 소림 축구 가지고 월드컵에 예선에도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업 발전의 본산이 어디죠? 실리콘밸리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은 CEO를 배출한 학교 어디냐? 인도의 IIT입니다. 인디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 사람들 인도에 있었으면 뭐가 됐겠어요? 요가 하든지 아니면 뭐 벽돌공 하든지 그랬겠죠. 이런 실리콘밸리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 발전에도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위배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담은 제 국가 발전 원리, 국가 발전론 저서 8권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8권에 있는 핵심 내용을
추리고 정제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해 드리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가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첫째, 자유시장으로 발전합니다. 이 자유시장으로 발전하는 국가를 내생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내생은 뭐냐? 시장,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이 시장 안에서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내생적 성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또 하나 국가 발전 원리는 뭐냐? 국가가 국가 정책으로 발전합니다. 이걸 외생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경제 내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이게 경제 외적인 성장이다. 그래서 외생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내생적 성장은 어떤 동력으로 추진되느냐? 이윤 추구형 창의성에 의해서 추구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노력, 돈을 벌겠다는 의지, 이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힘의 근원이다. 이게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 아닙니까? 이게 국부론이죠. 그러면 다른 그건 뭐냐? 국가정책은 목적지향적 창의성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밀고 나가면 국가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 자유시장과 국가정책, 이 두 가지로 발전하는 거고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국가가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드립니다. 감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유시장에 의한 내생적 성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마켓이 클리어되면 이윤이 생기죠. 이윤이 생기면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럼 증가한 소득이 어떻게 되냐? 수요를 증가시키죠. 근데 많이 증가시키냐? 조금밖에 못해요. 왜? 돈 많다고 밥을 3끼 먹는 게 아니라 5끼, 10끼 먹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를 조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적된 자본이 기술 혁신을 일으켜서 신제품이 나오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가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업만 했으니까, 쌀만 생산했으니까 할아버지도 열까마, 아들도 열까마, 손자도 열까마, 그래서 경제가 하나도 발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흑백 테레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흑백 테레비 한대면 집 한 채 값이야,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 흑백 테레비가 처음 나오니까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또다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더 많은 기술 혁신을 해서 칼라 테레비를 만들면 경제가 가속적으로 발전하죠.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축적을 해가지고 더 기술을 발전시켜서 디지털 TV, 스마트 TV를 만들면 경제가 더 발전시키죠. 아까 여러분 제가 먼저 보여주신 그래프에 수천 년 동안 경제가 발전하지 않다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발전한 이유가 뭐냐? 바로 저 이유 때문입니다. 저게 내생적 성장이고 자유시장의 이윤 추구형 창의성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수천 년 지속된 이 정체가 어느 순간 대분기를 맞이해서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발전, 저게 뭐냐면 자유시장에서 나오는 원동력입니다. 저게 힘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유시장의 내생적 성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 가속적인 성장의 시작이죠.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발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이 흑백 테레비를 만들었어. 그럼 후진국이 우리도 흑백 테레비 만들 거야. 그래서 흑백 테레비를 만들면 선진국은 칼라 테레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격차가 더 커지죠. 그럼 후진국에서 아니야, 우리도 칼라 테레비 만들겠어. 열심히 만들고 나면 선진국은 스마트 TV, 디지털 TV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격차가 점점 터지죠. 그러니까 자유시장의 내생적 성장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제일 앞서가는 선발국, 선진국한테는 좋은데 후발국은 선진국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후발국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제일 선두에 있는 선진국은 이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생적 혁신의 한계다. 자유시장의 이윤 추구형 창의성의 한계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부자가 더 많이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덜 벌죠. 아니 1억 가진 사람하고 10억 가진 사람하고 둘이 열심히 똑같이 투자해서 더블 했어. 그럼 차이가 9억에서 18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1억 가진 사람은 2억 되고 10억 가진 사람은 20억 되니까 그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고, 그래서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은 자유시장으로 좋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뒤떨어져 있는 사람은, 많이 뒤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저 이윤 추구형 자유시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목적지향적 국가 발전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 경제의 시작이 어디였냐? 근대 경제가 시작된 걸 네덜란드라고 부릅니다. 왜? 네덜란드는
나라가 발전한 게 아니에요. 라인 강이 북해로 쭉 흘러들어가는, 여러 개 강이 흘러들어가는 강 어귀에 장사하기 좋은 자리에 자생적으로 도시가 생겼어요. 명동이나 강남역 사거리에 상권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통의 요지에 사람들이 모이고 집값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 생긴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 이름이 홀랜드, 두 번째 큰 도시가 제일란트, 세 번째 큰 도시가 위트레이트. 그래서 7개 돈 많은 부자들의 도시들이 어느 날 대동단결해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독립하니까 부자겠죠? 엄청난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유럽 전체에 무역선이 2만 척 있었는데 그 중에 1만 5천 척이 네덜란드 국적선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근대 경제의 시작, 산업혁명 이전에 상업경제를 통해서 정말로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를 만들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네덜란드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외생적 성장, 국가 정책적으로 네덜란드를 제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뭐 곡물법, 항해법, 제철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영국이 영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맹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를 쫓아가려니까 그냥 쫓아는 가는데 앞서지는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영란 전쟁을 통해서 네덜란드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외생적 성장, 국가 정책에 의한 국가 발전을 처음 창안해서 성공시킨 나라가 어디냐? 대영 제국입니다. 영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해졌어요. 제일 강해지니까 뒤따라오는 건 싫죠. 자기는 잘 앞서 가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자유무역을 선언합니다. 외생적 성장하지 마라.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학문적으로는 사다리 걷어차기,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지붕에 먼저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뒷사람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올라오죠.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반도만한 돌섬 24만 평방킬로미터, 그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세계를 점령해서 지금 영어가 세계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영국이, 여러분 지금 국회, 대한민국 국회 어디를 모사한 거죠? 대영제국 의회를 모사한 겁니다.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의회가 대영제국 의회를 모사해서 맺는 거예요. 영국이 하는 거는 정말 잘해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국 하는 걸 다 따라해. 제가 이 얘기도 정말 길지만은 짧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어디서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 영국 게임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영국 하는 건 다 따라하냐? 영국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강력하고 너무 멋지니까 그냥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영국을 만든 힘이 뭐냐? 바로 국가 정책에 의한 외생적 성장으로 네덜란드를 꺾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영국이 또 하나 발명한 게 뭐냐면 사다리 걷어차기까지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자유무역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무역해라.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 미국이 가만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는 제조업과 제철업을 금지했어요. 왜? 영국에 도전을 할까 봐. 막았어. 못하게. 그래서 미국이 독립은 했는데 완전히 영국의 경제적인 식민지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들을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목화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영국으로 수출해. 그럼 영국에서 이게 좋은 옷감이 돼가지고 영국제 복지가 돼서 미국으로 엄청난 비싼 값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그래가지고 모릴 관세법,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공산품의 관세를 50%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운임에다가 관세하면 값이 2배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영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진 게 팔리지 않겠냐? 질은 낮아도.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미국이 영국 면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면 영국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목화에 대해서 관세 붙이겠죠. 그럼 미국 남부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죠. 왜? 수입하는 수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물건이 많이 안 팔리죠. 근데 북부에 있는 공자주들은 영국의 물건들이 안 들어오니까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그래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노예해방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관세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남북전쟁으로 완전히 남군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적인 제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적인 제국이 됐는데,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됐는데 독일하고 일본이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마침 대공황이 벌어지고 후발국과 선발국의 일대 승부가 뭐냐면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전쟁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본질은 앞서가는 선발국과 뒤쫓는 후발국 간의 일대 전쟁이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완전히 다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끝나고 보니까 미국이 소련이 지금 등장하고 있네. 공산주의를 압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소련하고 전쟁에도 이길 수 있지만 우리도 피를 많이 흘려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절대적인 적국이던 일본하고 독일 그리고 유럽을 완전히 부흥시켜가지고 공산경제를 양쪽에서부터 협공을 하자.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일본 과거 적대국의 이 보호무역 국가정책적인 목적지향적 성장을 미국이 눈 감아줬어요. 해도 좋다.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그 공산주의를 몰락시키는 데 동참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오늘날과 같은 G7 체제의 기초가 굳어집니다. 이 G7 체제의 기초가 굳어졌는데 일본 경제가 또 유럽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때 동경도를 팔면 미국 국토를 전부 다 사고도 남는다 할 정도로 일본이 발전하고 자동차, 가전제품, 일본 제품이 세계를 석권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과거에 소련, 공산주의를 압살하기 위해서 과거의 적국인 독일하고 일본하고 연대해서 협공을 했듯이 경제전쟁에서 한국과 대만을 불러가지고 일본을 협공을 하기 시작한 게 한국에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일본 경제를 압박하지 않았더라면 한국 경제는 이처럼 발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섬유 제품, 가전 제품, 자동차 모든 걸 자율 규제시켜가지고 얼마 이상 팔지 마라. 반도체 협정까지 만들어서 한국 반도체가 지금 살아난 것은 바로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에 살아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이 경제를 협공하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을 부흥시켜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성공을 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한국하고 대만의 경제가 점점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도 선진국 돼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도 싸구려 물건 더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이 보니까 야, 선진국 열차는 10,000원이야. 너희까지 타면 탈선해. 우리끼리 경쟁도 너무너무 힘든 지경이야. 절대로 타면 안 돼. 그래서 사다리 걷어차기, 과거에 영국이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했던 사다리 걷어차기를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자. 전 세계를 다 묶어가지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제도적으로 실행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 WTO 체제라고 부릅니다. 외생적 성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생적 성장, 자유시장만 하라는 거예요. 자유시장만 하면 선진국과 후발국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겠죠. 선발국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대만이 WTO 체제 때문에 선진국으로는 진입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지만은 이제 임금도 오르고 살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부산에 있던 고무신 공장, 합판 공장 이런 노동집약적인 공업이 다 쇠퇴하잖아요. 그럼 미국의 가난한 사람, 흑인 아이들 얘네들이 운동화가 없어서 맨발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WTO 체제에 예외를 둬가지고 중국한테 어떤 기회를 줬냐 하면 바로 수출 기회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급격히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도와서 새로 신흥 경제를 중국과 미국의 힘으로 중간에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이제 너무 커버린 거죠. 그래서 1인당 소득으로는 아직 개도국 수준인데 국가 전체적인 총량적인 국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미국하고 대중국 무역전쟁, 기술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있는 도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지금 이 세상의 경제 아니면 안보 아니면 이 세상의 순환 원리의 게임, 이 게임을 누가 만들었냐? 미국이 만든 겁니다. 미국이라는 호스트가 2차 대전 후에 처음으로 초빙한 게스트가 독일하고 일본이었고 독일하고 일본이 한계에 오니까 독일하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이라는 게스트를 또 불렀어요. 한국과 대만이 또 발전하니까 그 다음에 부른 게스트가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부르려고 하는 게스트가 누구냐? 원래 부르고 싶었던 게스트는 남미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남미 국가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해가지고 성장을 잘 못하니까 앞으로
인도를 부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과 미국 싸우면 누가 이기냐.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서 호스트하고 게스트하고 게임을 계속하면 누가 돈 따죠? 호스트가 따게 돼 있습니다. 게스트가 잃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호스트는 게스트를 계속 바꿀 수가 있지만은 게스트는 호스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외교 안보 측면에서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 관계는 좀 생략하고, 어쨌든 이게 바로 외생적 성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더 빨리 가속시키는 것, 이게 외생적인 성장입니다. 국가 정책의 목적지향적 창의성에 의해서, 목적을 가졌을 때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국은 유럽의 후미진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시저, 로마의 영웅 시저가 브리타니카 원정기, 영국 원정하고 돌아올 때 얘기가, 야사의 전하기를 영국 족속은 너무너무 더럽고 게으르고 무식하니까 잡아오지 마라. 저놈들은 노예로서 쓸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 영국은 사실 유럽에서는 무진국 후진국이었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풀이 잘 자라고 양을 많이 키워서 양털을 수출했어요. 양털을 아무리 수출해도 돈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양털이 전부 북프랑스, 프랑드르 지방 아니면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비싼 제품이 돼서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정치인들이 기업가와 이 말을 맞대고 뭐랬냐. 야, 우리나라 발전하려면 양모 수출하지 마. 양모 수출 못하게 해야 되겠어. 법으로 양모 수출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실 뽑는 기술, 천 짜는 기술을 안 가르쳐주면 양모가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기술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실도 뽑고 천도 짜는데 그거 가지고 돈을 별로 못 벌어. 왜? 마감에 할 때 부가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반제품 수출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실도 수출하면 안 돼, 천도 수출하면 안 돼, 옷 만들어서 수출해. 그래서 영국이 모직물 제조업 국가로 1류 국가는 안 돼도 2류 국가에 좀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때 영국 식민지인 인도에서 면직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면직물은 부드럽잖아요. 그전엔 면직물이 없었어요. 모직물이니까 거칠거칠하고 빨기도 힘들고. 근데 면직물은 부드럽고 빨래하기 쉽고 염색하기 쉽고 그래서 이 면직물을 수출한 항구가 캘커타이기 때문에 캘리코라고 불렀는데, 캘리코 피버, 열풍. 여성들이 면직무에 아주 열광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면직물이 오기 전에는 속옷과 겉옷의 분류도 별로 없었어요, 영국에서도. 그래서 이 캘리코 수입이 막 되니까 영국의 모직물 산업이 망하잖아요. 영국 정치인들의 목표가 뭐예요?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발전하니까. 근데 양모 산업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캘리코 수입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수입금지가 되나요? 밀수가 막 되는 거죠. 그래서 1721년에 대영제국의회는 정말로 위대한, 정말로 대단한 법을 만들었어요. 캘리코 착용금지법. 면직물 옷만 입으면 잡아갖고 가가지고 처벌하는 거예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입은 사람 옷을 현장에서 다 찢어서 벗기고 잡아갔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가전산업을 일으키려고 일제 테레비 수입 금지했었죠. 한때 자동차 산업 일으킨다고 미제 자동차 수입 금지했었죠. 근데 우리가 일제 테레비 시청 금지한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미제 자동차 탑승 금지한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영국은 1721년에 다 했어요. 착용 금지. 엄청나게 강력한 법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수입되던 면직물이 근절되고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쇠퇴하면서 영국의 모직물 산업이 살아날 걸로 기대했는데, 모직물 산업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영국에서 기계화된 면직물 산업이 새로 생긴 거. 이게 바로 산업혁명의 실체입니다. 산업혁명은 누가 만들었냐? 대영제국의 정치인들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산업혁명이고, 그 산업혁명의 힘으로 영국이 5대양 6대주를 지배하는 국가가 됐다. 영국의 정치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좀 더 직접적인 예로는, 면직물을 잘라 그러면 이걸 돌려야 되잖아요. 기계를. 뭘로 돌리냐? 증기기관으로 돌렸죠. 근데 증기기관 기술을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은 드니파팽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는 기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업가 기술자는 천한 사람이야. 귀족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하면 자기를 박탈해버려요. 왜냐하면 귀족의 신분을 더럽혔다 그래서. 근데 영국은 기술을 엄청나게 존중해줬어요.
기술자를. 그래서 드니 파팽이 이 증기기관 기술을 영국 기술경진대회에 출품을 해가지고 이 기술이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증기기관, 증기대기압 기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석탄 광산에서 이 폐수, 물을 퍼올리기 시작하는데 써가지고 아주 말 20필 하고 사람 10명이 일주일 동안 퍼올리던 물을 뉴커먼 기관으로 하루에 퍼올렸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이게 효율이 낮아요. 그런데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은 맥가이버 같은 사람이에요. 대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아니고 손재주 가져온 기능공이라서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실험 기기를 수리하던 사람인데 이 대기압 기관의 원형을 수리를 하다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걸 좀 고치면 석탄 반만 떼도 힘이 2배 나오는 걸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떠벌렸어요. 술 먹고. 그랬더니 로벅이라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솔깃하거든요. 너 그거 진짜야? 너 특허 낼 수 있어? 특허 출원해. 그래서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둘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벤처기업 성공 확률이 몇 프로죠? 1%도 안 되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임스 와트가 아주 시리에 빠지고 완전히 우울증에 걸렸다는 설도 있고, 야반 도주를 하려 그러다 빚쟁이한테 멱살 잡혀서 끌려왔다는 설도 있고, 또 이때 제임스 와트가 부인이 작고를 했어요. 그래서 중년 무전, 중년 상처, 이거 인생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매튜 볼튼이라는 걸출한 사업가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증기기관 기술은 정말로 대단한 기술이야. 저게 성공만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제임스 와트를 스카우트해서 우리 같이 사업을 하자. 제임스 와트는 구세주를 만난 거죠. 그래서 매튜 볼튼이 제임스 와트의 회사를 실사해 보니까 뭐 내용은 회계도 안 돼 있고 비투생이고 엉망이에요. 그건 상관없어. 돈만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특허 기간이 보호 기간이 14년이었어요. 근데 6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7년 남았네. 열심히 돈 넣어가지고 증기기관 완성시키면 모든 사람이 복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거기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매튜 볼튼이 딜레마에 빠졌는데, 매튜 볼튼이 제임스 와트가 어떤 결정했냐면, 야, 의회를 설득하자. 법을 만드는 게 의회니까 의회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우리 특허 기간 연장해달라 그러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기업하는데 내 특허 중요하니까 의원님 특허 기간 연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어요? 대한민국 국회에 현재 동의해 주실 분 한 분도 없고, 동의해 준다는 게 말도 안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고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매튜 볼튼과 제임스 와트가 대영 제국 의회에다가 읍소하면서 이걸 설명해서 치열한 토론 끝에 근소한 표차로 그날로부터 2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31년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특허가 보호를 받는 바람에 영국의 증기기관 특허가 완성되고,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일어나가지고 면직물 산업, 철도 산업, 이 증기기관을 다 만들어서 세계를 정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영 제국 의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기업을 살리고 기술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명분과 원칙을 다 버릴 수 있는 위대함이 있다. 이게 대영 제국의 위대함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영국 같은 한반도만한 섬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되고 영어가 세계가 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대영 제국 의회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배워야 될 게 대한민국 국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교과서에서 배우기는 그 노예들을 비참한 삶을 보고 노예 해방시키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릴법이라고 하는 관세법이 통과되자마자 남부가 탈퇴하고 이 링컨 대통령이 선언했어요. 이 전쟁에서 내 목적은 연방을 유지하는 거다. 말은 연방 유지지, 저게 뭐냐면 영국 상품에서 들어오는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노예제도는 유지나 파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연방에서 탈퇴하지 않는 남부주에는 노예제도를 인정하겠다.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남북전쟁 동안 남부와 북부의 젊은이들, 18살부터 40세까지 젊은이들이 몇 명 죽었냐? 죽은 사람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때 미국 인구가 몇 명이었냐? 3천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지금 우리 5천만 인구에 60만 대군 그러는데 3천만 인구에 60만 남성 젊은이, 미국의 남성은 거의 막 죽은 겁니다.
정말 그 고귀한 생명들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 사가들은 미국의 남북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 인류 문명 사상 최초의 대량 살상 전쟁이다. 그러면 이 젊은 남자 60만 명의 목숨을 버리면서 미국이 얻은 게 뭐냐? 뭘 얻기 위해서 한 거야? 첨단 산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저 전쟁에 이기고 나서 섬유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섬유 산업을 하려면 기계 산업은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섬유 제품 염색하려고 그러면 화학 산업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거 돌리고 제어하려고 그러면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젊은 남성 60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미국이 얻어낸 것이 바로 첨단 산업 기술입니다. 미국은 그 자세를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슈퍼파워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일 수 있는 거예요. 첨단 산업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영국도 자유시장에서 선진국을 추격하고 추월하고 한 게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 후에도 성공한 국가가 어떤 국가냐? 독일의 천령제상 비스마르크,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다음에 장제스, 그다음에 박정희, 이 사람들이 전부 목적지향형 국가발전 정책, 외생적 성향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 사례입니다. 저 사람들 독재자 아니냐?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지구상에 있는 독재자의 99%는 나쁜 독재자들이에요. 아프리카, 중동, 지금까지 그 독재에서 독재로 나오면서 부패와 세상에 나쁜 독재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독재가 나쁜 겁니다. 그런데 후발국으로 시작해서 선발국을 추격하고 추월하는 데 성공한 사람도 독재적인 권력 없이는 외생적 성장을 일사불란하게 미루고 갈 수 없었다. 이게 옳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가치 판단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 외에 다른 예외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외가 절대 없어요. 제가 이 내용을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예외 하나만 찾아오면 모든 거 다 면제해주고 학점도 다 주고 최고 학점 주겠다. 그걸 30년 동안 선언했는데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외생적 성장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에 의한 내생적 성장과 이윤 추구형 창의성, 이걸 국가정책에 의한 외생적 성장과 목적지향형 창의성, 이 두 개가 합칠 때 국가가 진정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축약하기 위해서 8권의 책을 쓰고 줄이고 축약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발국은 자유시장으로 발전한다. 후발국은 자유시장과 산업정책으로 발전한다.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선발국은 내생적 성장을 하고 후발국은 내생적 성장 플러스 외생적 성장을 한다. 그 다음에 다른 형태로 하면 선발국은 이윤 추구형 창의성으로 발전하고 후발국은 이윤 추구형 창의성 플러스 목적지향형 창의성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외생적 성장, 목적지향적 창의성. 저거 우리도 한때 잘했습니다. 언제 잘했냐? 한강의 기적 당시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 후에 저거를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대세 하락하고 매 정부, 매 대통령 임기마다 경제 성장률이 예외 없이 1%씩 하락한 이유는 바로 산업정책, 외생적 성장, 목적지향적 창의성을 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논리적으로 너무너무 근사하죠. 너무너무 맞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래? 정말로 그래?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한구석에 생기실 거예요.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증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어떻게 실증되냐? 그래서 제가 세상에 있는 국가들을 5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5개 그룹으로.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농업국가, 영국, 미국 같은 선발산업국,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 그 다음에 남미의 자유경제국가,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 같은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을 함께 했던 혼합경제국가, 이렇게 5개 성장으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농업국과 산업국을 비교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실험실의 모델로 만들기, 농업국의 경제성장은 감속하고 산업국의 경제성장은 가속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가설을 세웠죠.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가? 또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실제 메디슨 이코노믹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똑 맞아요. 저렇게 돼요. 저건 예외 없는 거죠. 그래서 선발산업국의 경제는 내생적 혁신, 내생적 성장에 의해서 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여타 농업국 경제는 정체한다.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선발 산업국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산업에 대한 반동 원리로 마르크스 레닌이 얘기하는 계획경제, 공산주의 체제가 일어났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는 선발국의 기술을 그대로 뺏겨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가속적인 성장의 커브의 결과는 경제 성장이지만은 요 기울기 있지 않습니까? 기울기, 경사도, 요게 그 나라의 기술입니다. 이 경사도가 낮으면 기술이 낮은 거고 경사도가 높으면 기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복제해서 계속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기술을 갖고 왔으니까. 근데 신기술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보면 격차가 커질 거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저건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메디슨 데이터베이스라고 경제 데이터 중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보니까 제 가설하고 그대로 맞았어요. 자, 그래서 계획 경제를 하는 후발 산업국, 이 외생적 성장만 하는 거예요. 내생적 성장을 안 하고, 요거는 등속으로 성장하다가 망하는데, 그다음에 그 공산주의 계획 경제는 낙후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북미하고 남미 경제를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래서 북미 경제가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자유시장을 하고 있는데 남미는 미국 늦게 똑같이 따라서 가속적으로 하는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북미도 발전하고 남미도 발전하고, 그럼 북미가 흑백 텔레비 만들 때 남미는 라디오 만들다가 북미가 칼라 텔레비를 만들면 남미는 흑백 텔레비 만들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겠죠. 거기다가 남미에 있는 부자들은 미제 텔레비 다 갖다 보는 거예요. 미제 자동차 사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 경제가 가속적인 발전은 하는데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질 거다. 그래서 남미 경제는 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가속하는 속도가 늦을 거다라는 제가 가설을 세우고 그 부분을 딱 잘라서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경제 후발 산업국은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이런 차이로 인해서 선발국가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면 한국과 대만이 어떻게 했느냐? 한국과 대만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선진국 경제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늦게 발전했죠. 우리는 훨씬 더 늦게 뒤늦게 쫓아갔는데 우리가 선진국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는 흑백 텔레비도 못 만드는데 선진국 보니까 칼라 텔레비를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진국 칼라 텔레비 기술을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아니면 키스트에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기술을 그대로 도입했어요. 이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니까 자유시장의 내생적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인 속도가 좋아졌죠. 그래서 근접할 것이다. 실제 데이터를 제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가설이 100%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경제, 내외생적 경제를 하는 나라가 선발국을 추격할 수 있다. 이게 추격한 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후발국이 뒤떨어진 걸 내외생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 남미 경제하고 우리하고는 어땠냐? 남미의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2차 대전 후에 거의 선진국으로 분류됐던 나라인데 우리는 완전히 후진국으로 분류된 나라인데 어떻게 됐냐? 이 미국이 발전하는 걸 보고 남미 경제가 똑같은 자유시장만 했습니다. 내생적 성장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가속은 하는데 가속하는 속도가 조금 뒤처질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했어. 훨씬 더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선진국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 내생적 성장 위에 외생적 성장을 얹으면 선진국의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럼 멀잖아. 저게 교차하는 점이 없다. 우리가 한국과 대만이 남미 국가를 앞설 것이다. 제가 가설을 세워가지는데 요 실제 데이터를 딱 보니까 실제로 저렇게 딱 앞섰어요.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하고 우리 혼합 경제하고도 같은 거죠. 공산주의 국가는 기술 혁신 없이 외생적 성장만 하니까 이 가속적인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늦게 시작했지만은 사실 대한민국 독립군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체코체 기관총을 하나 갖는 거예요. 그 당시 체코가 기계공업이 제일 발전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체코에 기계공업, 자동차 산업 수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는 옛날에 만든 걸 그대로 만드는데 우리는 자유시장 내생적 성장을 하면서 외생적 성장을 하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앞설 수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가설을 세우는데 실제로 앞선 결과가 저기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 국가군의 경제발전 추이인데 제일 밑에 있는 게 농업국, 희망이 없습니다. 그 위에 붉은색으로 있는 게 공산주의 국가는 초창기에는 빨리 발전한 것 같아요. 선진국 기술을 배워갖고. 근데 자생적인 내생적 창의성이 없어. 그래서 멸망해. 그리고 후발 산업국으로 선진국을 자유시장으로 뒤쫓아가는 나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을 합쳐가지고 이 두 개의 창의성을 엮어가지고 묶어서 함께 발전시키는 나라, 선진국을 추격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성공 사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고아를 수출하고 불쌍한 우리 대한민국, 이게 어떻게 이제 그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는 의로운 나라로 거듭났느냐? 바로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을 합쳐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종합한 건데, 선발국의 발전을 보고 후발국이 내생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생적 성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발국과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생적 성장을 하면서 선발국의 기술을 도입해. 나쁘게 말하면 비켜. 나쁘게 말하면, 아주 나쁘게 말하면 훔쳐. 좋게 말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 그래서 선진국 기술로 선진국다운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근접하게 되죠. 또 세월이 흐르면 선진국 기술이 더 발전하죠. 그럼 후발국은 요거를 또다시 벤치마킹 해가지고 또 기술을 갖고 오면 근접하죠. 또다시 갖고 와가지고 또 근접하면 근접하게 되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선진국의 추격 원리라는 거죠. 선진국의 추격 원리. 그러니까 선진국을 내외생적 혁신으로 추격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진국하고의 격차 ABC는 줄어들진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데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근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후발국은 어떻게 되냐? 야, 우리는 선진국을 영원히 못 따라가네. 뒤끝까지 쫓아가는데, 바로 뒤까지 따라갔는데 앞서지는 못하네. 또 선발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들 봐라. 우리 반도 안 되던 경제가 80%까지 쫓아와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앞설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선발국도 불만이고 후발국도 불만이죠. 그럼 후발국은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선발국이 어떻게 하냐? 야, 너희 외생적 성장하지 마. 우리 기술 뺏겨가지 마. 우리 기술 흉내내지 마. 안 돼. 자유시장이야. 이게 WTO 체제입니다. 그래서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후발국의 외생적 혁신을 허용하지 않게 되니까 후발국이 중진국의 함정으로 빠졌는데 그 첫 번째 희생타자가 바로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귀신섬 이렇게 불러요. 대만 젊은이들이 대만을 귀신섬, 한국에서 헬조선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겁니다. 헬조선과 귀신섬이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국내적인 이유, 국제적인 이유. 근데 국내적인 이유는 빼고 국제적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WTO 체제로 외생적 성장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후발국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생적 성장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공산주의처럼 다 망합니다. 그 다음에 외생적 성장해요. 이걸 내외생적 성장이라 그래. 이거 가지고 근접은 하는데 앞서지는 못해. 앞서려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뭔가 플러스 알파 없이는 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알파가 뭐냐? 제가 이제 앞에 보였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냥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경제가 순환하면서 수요 증가는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조금 발전시켜도 도움은 되지만 신제품에 의한 신수요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신제품에 의한 더 고도화된 제품에 의해서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다. 근데 문제는 선발국과 후발국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시장과 내생적 성장으로는 열심히 해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증가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외생적 성진을 해야 되는데 외생적 성장 열심히 해가지고 근접은 하는데 근접하려 그러면 선진국이 가만 안 두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바로 플러스 알파 이걸로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성공한 원리가 뭐냐면 네덜란드를 뒤쫓던 영국이 열심히 외생적 성장해도 안 되니까 영란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계 최고가 됐고, 미국이 영국을 열심히 쫓아가고 외생적 성장해도 안 되니까 남북전쟁을 해가지고 그 남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올라가고, 이게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세계대전도 선후발국 간의 이 일대 그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공산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가지고 적국을 부흥시키고 허용시켜서 선진국을 만들어 줬더니 일본이 미국을 지금 완전히 앞설라 그러네.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을 또 부흥시켰는데, 한국과 대만이 선진국 되려 그러면 선진국이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WTO 체제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국제 규범화해가지고 한국과 대만을 옥죄기 시작해서 지옥섬과 헬조선이 됐는데, 예외를 만들어서 중국을 허용시킨 것은 중국 경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선진국들을 또 앞뒤에서 압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너무 커져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활용하는 미중 전쟁이 생겼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의 원리를 알라 그러면 저 도표를 모르고는 패권 전쟁이 설명이 안 되는데, 저 도표도 없이 막 그리는 거는
이 조각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척추나 뼈 안 만들고 뼈는 안 만들고 그냥 살만 갖다 붙이면 사람이 안 됩니다. 그거는 문어가 될지 뭐가 될지 연체동물이 되지.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국가 발전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외생적 혁신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국가 정책, 외생적 성장, 목적지향적 성장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성공은 내생적 성장 잘했어요. 그리고 외생적 성장을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 때 막 따라갔어. 그래서 선진국을 쫓아가가지고 한국 경제가 막 발전했어. 근데 이제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WTO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외생적 성장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끝나야 되냐? 외생적 성장을 해도 앞서기는 힘든데 외생적 성장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WTO 체제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첨단 산업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고 아주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선진국보다 더 좋은 기술을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외생적 성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선진국을 앞서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생적 성장을 할 역량이 없으니까 내생적 성장 플러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등극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첨단 산업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야 된다. 이거는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의 문제고 국민의 문제고 우리 한민족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외에 발전한 나라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강의하면 질문하는 학생이 홍콩 보세요. 싱가포르 보세요.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국가 경제가 아니고 도시 경제고 의존 경제, 나쁘게 얘기하면 기생 경제입니다. 네이션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의존하는 거예요. 지금 홍콩 무너지는 거 보세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소속시키니까 무너지잖아요. 우리 후손들의 그 운명을 그렇게 외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독립 국가로서 우리 민족적 정체성과 주체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생적 성장이 선후발 국가 내 격차를 확대하니까 외생적 성장을 해서 격차를 줄이는데 이것도 추격은 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성공해서 추월은 못한다. 그런데 게다가 선진국이 가만 안 둔다. 사다리 걷어차기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WTO 체제 때문에 외생적 성장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4차 산업혁명을 해서 선진국에 등극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30년 이상 봉직을 하고 또 거기서 이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또 한때는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으로 들어가서 산업혁명을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그러다 성공은 못 시켰는데 그 스토리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인데 뭐 갖고 찾아오냐? 무한동력을 가지고 찾아와요.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오는데 이 무한동력을 돌리면 힘이 계속 나가지고 이걸 돌아간다. 제가 대통령 보좌관을 할 때도 대통령께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 설득해가지고 무한동력 기관을 나한테 검증하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검증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픈 건 그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애국심에 불타. 그런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쉽게 얘기하면 물을 전기로 끌어올려가지고 떨어뜨려서 낙차를 만들어서 발전해서 그 전기를 물을 또 끌어올리는 거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효율이 100%면 그게 그대로 돌릴 수가 있죠. 근데 세상에 효율이 100%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점점 액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찰이라든가 열 손실이라든가 손실을 하면 그러니까 무한동력이 불가능하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모르고 지금도 여러분 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무한동력 이런 거 찾아보면 막 나와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 그 사람들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죄송스럽지만은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를 모르고 국가 발전 시키려고 그러시는 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 있어서 제가 엄청난 놀라움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거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기회를 주시면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따라서 되는 거지 이 국가 발전의 원리를 어기고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제
국가 안보와 국민 행복에 직접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강,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지금 아주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고종 황제가 너무너무 좋아한 게 뭐냐면 거중조정. 누가 한국을 침략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거 상호라 그러지만 조선이 미국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열강 중에 국토가 너무너무 넓어서 자기 나라도 지금 다 간수하지 못해서 영토에 야욕이 없는 유일한 열강이 미국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전부 다 영토에 야욕 투성인데 미국은 영토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어떻게 되냐? 동상이 이몽이 됐어요. 왜 동상이 이몽이 되냐? 초대 주한 미 그때 특명정권공사, 대사를 그렇게 불렀어요. 초대 특명정권공사 파울공사가 한국에 와서 미국에 보낸 보고서에 조선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쌀과 소가죽이 조금 있고 사람 머리털하고 전복 껍데기 같은 상품이 있다. 이거 남아있어요. 이거 실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받고 미국이 어떻게 했냐? 특명정권공사를, 대사급 국제관계를 공사급 변리공사로 낮춰버렸어요. 거기다가 후임자 발령도 안 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미국이 조선에 대한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거예요. 단절했는데 미국이 조선이, 그러고 나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바랐다, 뭐 이런 얘기가 어록에 나오는데, 그 후에 2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카스라테프트 밀약은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승인한다, 그런 말인데, 정치학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거는 미국의 더러운 외교적 배신이다, 국제관계에서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청을 높이시는데 그거는 잘못 아신 겁니다. 카스라테프트 협약이 맺어지기 20년 전에 미국은 조선을 이미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왜 버려요? 아니, 전복 껍데기하고 사람 머리털 나는 나라하고 외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했어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독립을 우리 자력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5대 수출품 중에 최고 수출품이 한천과 오징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치슨 라인이 졌죠. 미국의 극동 방위선은 안류산 열도와 일본과 오키나와 필리핀을 포함한다. 그 얘기는 한국하고 대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국하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터진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전쟁 치열 전쟁 참 터졌습니다. 왜? 한천하고 오징어를 수출하는 나라를 미국이 보호해야 될 아무런 전략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오판이 아니었어요. 저건 미국의 정당한 판단이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저런 판단 또 할 겁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는데 조미수호 통상조약하고 매우 유사하지만은 다른 점이 뭐냐? 미군이 실제로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의 한국 주둔의 전쟁 억제력을 통해서 70년 동안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면서 국민소득 100불짜리 나라를 3만 불짜리 예비 선진국까지 올렸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진정한 기적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뭐 가전, 자동차, 부품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복 껍데기하고 사람 머리털 수출하는 나라도 아니고 한천하고 오징어 수출하는 나라도 아닌데 미국이 이것만으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버리려고 그랬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그랬어요. 대통령 또 되면 또 철수 얘기 꼭 나옵니다. 그리고 버릴지도 몰라요. 상대적인 가치로 볼 때 최근에 칩포 동맹, 이 반도체가 중요해지면서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는 칩포 동맹을 맺게 됐죠. 이 칩포 동맹이 왜 맺었어요? 왜 맺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고 대만의 TSMC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방위하려고 그런 것은 하이닉스와 삼성, TSMC지 한국과 대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 육군대학 잡지에 나온 논문에 의할 것 같으면 중국이 대만을 접수할 때가 되면 대만을 폭격해가지고 TSMC의 공장 이거 완전히 파괴해서 못쓰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 한국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첨단 산업기술, 미국 보세요. 지금 한반도에 대한 방위 의지가 있느냐? 평균 50%인데 공화당은 50%도 안 돼요. 이건 막 시류가 되면 막 변해요. 우크라이나 방위한다 그랬다가 지금 안 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의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차 대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초격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면, 자동차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면 한국의 기술을, 더 좋은 기술을 여기서 만들지 않으면 그 기술 미국 넘어간 다음에 우리나라 방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대한민국 우리 국내에서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 잘하고 있는데 왜 도와줘? 저 재벌 도와주는 거는 저 아주 옳지 않잖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영제국 의회에서 제임스 와트의 징기기관 그 특허 연장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대영제국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 이 땅에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기업과 기술이 국가 안보이고 국민 행복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민족사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약간 길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에필로그 꼭 들어주십시오. 에필로그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짤막하게 끝내겠습니다. 에필로그. 물론 시간이 남으면 질의응답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유엔에 소속된 나라가 193개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193개국 중에 대부분이 개도국이고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보니까 미국의 명문대학에는 세계 각지의 유학생이 와 있는데 천재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럽에서 교육받고 막 그래가지고 중동아야의 남미 친구들, 뭐 유학생들이 영어도 미국 애들 뺨치게 잘하고 머리도 좋고 대단히 훌륭해. 근데 걔네들 돌아가면 그 나라 후진국입니다. 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교육받고 갔는데 그 나라가 후진국인가? 가장 극적인 예는 뭐냐면 시카고 보이즈예요. 시카고 대학은 노벨 경제학상만 29개가 나온 학교예요. 한 학교에서 노벨 경제학상이 29개 나온 학교예요. 그래서 칠레라는 나라에서 카톨릭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수한 사람들을 시카고 대학에 유학 보내고 시카고 대학 교수들을 전부 초빙해가지고 경제를 전부 지도받았어요. 칠레는 이 남미의 동쪽에 길게 있고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요. 해양 자원도 풍부해. 기술도 좋아. 그래서 칠레는 정말로 좋은 땅이라서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백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이 칠레가 시카고 대학교의 노벨 경제학상의 가르침을 받아서 칠레를 어떻게 만들었냐? 지금 칠레 경제 엉망이죠.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시카고 보이스의 실패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 밖에도 미국이 야 남미는 북미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백인의 나라야. 유러피언 헤리티지 그 전통을 다 가지고 왔어. 스페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남미는 좋은 땅이고 북미는 나쁜 땅이라고 해서 북미를 포기하고 버렸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랬던 땅인데 왜 남미는 미국처럼 잘 살게 되지 않지? 그래서 미국이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남미 국가들을 미국 경제처럼 발전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뭐냐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러요. 워싱턴 컨센서스의 성공 사례가 그 남미의 많은 국가 중에 있습니까? 단 한 개도 없어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우루과이 같은 나라는 세계 5대 선진국이었는데 지금 워싱턴 컨센서스 그대로 미국식 내생적 성장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결국은 지금 완전히 개도국으로 전락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식 자유시장의 내생적 성장만 해가지고는 남미처럼 된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게 왜 다 실패했냐? 그 실패의 이유는 선발국의 발전 원리와 후발국의 발전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다 성공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후발국의 발전 원리, 외생적 성장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귀따갑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발전 원리가 다른 거예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 대세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우리나라 보수가 10년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 후보한테 500만 표 차이로 정권을 뺏겼냐?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진보가 10년 집권했어요. 그런데 왜 이명박 후보한테 500만 표 차로 정권을 뺏겼냐?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리고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 원리, 올바른 원리 안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게 자유시장의 내생적 성장과 국가 정책에 의한 외생적 성장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후발국의 발전 원리, 외생적 성장은 선진국에서 배울 수 없다. 가르치지 않는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총장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안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거를 연구해서 실을 저널이 없어요. 저널에 논문을 안 쓰니까 교수 임용이 안 되는 거야. 교수 임용이 안 되니까 강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일부러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필요 없는 공부를 왜 자꾸 하겠습니까? 그것도 미국에 도움되는 공부는 모르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 미국에서 배울 수 없다. 영국에서 배울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적 좌슬은 보수와 진보에 의도치 않은 합작품이다. 저는 제 저서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자유시장은 아는데 외생적 성장을 원한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분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성장하지 않고 분배할 거리가 없는데 뭘 분배하죠? 그래서 이 둘이 상승작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개도국으로 전락한다. 여러분, 골드만삭스에서 대한민국 경제 예측을 2007년도에 장기 예측, 2050년도에 예측을 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국은 미국 다음 가는 2위 경제권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2위. 저 그거 보고 가슴이 벅찼어요. 왜? 그때 골드만삭스가 한강의 기적이 연장선상에서 예측한 거예요. 근데 2022년 골드만삭스의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어요. 2022년, 15년 만에 한국이 2075년에 세계 24위가 된다. 그리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한테 뒤떨어진다. 이거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억측을 하고 장난하고 뭐 왜곡하고 아닙니다. 이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좌절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때고 이 국가 전략을 만들어 주실 분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이거를 성취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등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